사람들이 이제는 이 2D 공간을 넘어서 3D라는 공간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자꾸 누군가 아바타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그 가속의 구간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다가 다시 유동성이 또 꺼지고 코로나도 풀리고 이런 감속의 구간이 생겼는데 저는 다시 가속의 구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지용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부의 미래. 저도 지금 책이 막 따끈따끈하게 도착을 했는데요. 저는 미리 2번 정도 읽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디지털 세계가 이제 재편이 되고 있죠.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NFT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그거의 상위 개념으로 이제 웹3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자산 또는 우리의 능력,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약간 식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이 디지털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부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책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책 제목을 처음에 딱 이렇게 봤을 때 네. 디지털 부의 미래? 디지털 세상이 이렇게 오면 부가 물론 재편이 되는 건 아는데 이런 책 제목을 다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책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일단 저도 부를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관심사가 디지털이잖아요. 그래서 부에 대한 전반의 사항을 제가 다 전공도 아니고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시각은 독립적으로 나와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뭐 이런 세미나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끝나고 나면 항상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돈이 됩니까 하고 어디를 사야 됩니까? 빨리 여기 손바닥에 써달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뭐 제가 책임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또 재벌가에서 끝나고 나서 그게 뭐 돈이 됩니까?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돈이 됩니까라고 여쭙는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우리 기업이 돈이 됩니까라고 하는 부분도 그러면 사실은 사회와 국가가 이 부를 이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세속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게 정말 돈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기업이 과연 여기에 올인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개인도 여기에 무엇인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여쭙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 맞 이어집니다. 새로운 게 왔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가?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그럼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생산성이 있는 것인가? 생산성은 바로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인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거는 예를 들면 뭐 메타버스를 도입하면 바로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뭐 한다니까 주가가 바로 오르는데 사실 이 중간에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생산성이 나타나기까지의 시간, 이제 플랫폼에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 그리고 그게 또 돈이 되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데 보통은 그렇게들 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면은 되는 건가? 결과만 유명하다고 하니까 이런 식의 관점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라는 거를 이 투자의 관점에서 쭉 한번 이슈를 정리를 해보면은 재미있는 것들이 많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한번 재정리를 해본 거죠. 완전히 앵글을 바꿔서요. 하기야 저도 예전에 그 M&A를 통해서 엑시트를 하는 기업 대표에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아세요? 오아시스를 가려면 사막을 맨발로 걸어가야 돼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돈을 버는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타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자원에 대한 쏟아부음, 그리고 항상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지나서 이제 부를 이루는 어떤 과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럼 가장 궁금했던 건, 우리가 이게 웹 3.0 디지털 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에 대한 통해서 부를 이루게 되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분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변곡점이라는 그 지점이 뭐 책에서는 제가 이제 특이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인공지능 그전에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죠. 뭔가 디지털로 인해서 특이한 현상들이 생길 때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도 바뀌고 시각도 바뀌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인터넷 혁명의 시간은 우리가 30년 정도 지나왔는데 최근에 지난 1년 동안의 뉴스 중에서 제가 흥미롭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가입자 수 그리고 이제 기기 판매량, 휴대폰 수의 판매량이 이제 글로벌리 감소하는 패턴도 나타나고 우리가 알고 있던 대표적인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들이 이제 가입자가 정체되고 나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조금만 떨어지니까 그 기업의 주가들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예. 그 신호가 이게 인터넷 혁명이 거의 끝에 왔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신호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우리들이 썼던 서비스에서 다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마치 데칼코마니 반대 측면에서 보면은 모바일 기기는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특정 기기들은 판매량이 이제 서서히 오르고 있던 패턴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러한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뭔가 이제 새로운 하나의 분기점, 뭐가 하나 큰 흐름이 줄어들면서 또 다른 흐름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을 버는 사람들. 예.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얘기했던 첫 번째 특이점 중에 큰 면은 우리가 3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디지털 연결을 해왔는데 텍스트와 보이스와 이미지와 영상이라는 이 비중이 97%였던 거죠. 그럼 이 97%의 트래픽을 누가 만들게 하고 누가 접속하게 하고 거기서 돈을 벌었고 이 형태가 다 나타나는 건데 이 비중이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간 속에 들어가 있는 비중은 지금 3-4%밖에 안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던 어떤 공간 속에 들어가서 사는 세상의 시간의 비중이 3%에서 50%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또 다른 누가 이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에서 접속하는 방식, 기기와 서비스와 모든 것들이 달라질 테니까 그러면은 돈을 버는 주체들도 달라지겠죠. 그런 면들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가장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상인간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버추얼 튜버라고 하는 가상의 유튜버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가리고 버추얼 튜버가 전 세계에서 슈퍼챗을 받는 순위 랭킹을 보면은 탑 5 안에 막 거의 한 4명 정도가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가상 인간들한테 지금 누군가는 끊임없이 돈을 보내주고 있다라는 거고 가상의 아이돌이 데뷔를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이제 이 세계 아이돌 데뷔 비용이 언론 보도로 따르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음원이 나와서 음원 차트에 오프라인 차트에 막 랭킹이 막 올라가고 그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뭐 SM이나 뭐 JYP나 이런 대형 기획사들이 음반을 투자를 하고 아이돌을 육성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총 투자 비용이라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그렇죠. 그쯤 돼야지 이제 뭐 1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랭킹으로 올라가고 그런 현상들이 등장을 하고 작년에 제가 너무 재밌게 봤던 거는 일본의 이제 NHK에서 홍백 가합전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유명하죠. 너무 유명하죠.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순간에 올해 지금 이제 가장 뜨거운 이제 가수라고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드디어 이제 가상의 아바타 가수가 나타나서 무대를 장식하고 진짜 가수들은 뒤쪽에 그 백스테이지에서 같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서 너무 이제 완전 인간이 조연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 무대를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지? 근데 그게 NHK에서 지금 창립 이래 처음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저는 어떤 특이점의 순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식,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HBO에서 드디어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우리는 가상현실에서 만났어요라는 그런 다큐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기존에 없던 장르거든요. 그렇죠. 예, 다큐멘터리라는 건 우리가 현실에 있는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만드는 건데 가상 다큐라는 걸 만들어서 그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없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신호들, 그리고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메타버스 안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돈을 벌어서 뭐 억대 연봉을 받는다. 이런 것도 이제 없던 일들인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없던 일들이 최근 생겨난 게 1, 2년 사이에 다 집중적으로 생겨난 일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봤을 때 그 아담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90년대 사이버 가수, 뭐 25만 장, 뭐 30만 장 팔았다가. 그래서 이게 뭐 그때 당시에는 저도 느낀 게 이게 말이 돼? 뭐 그래서 이제 흘러왔는데 그러한 현상이 그때는 그때만 그게 단발적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예전에 제가 어디서 보니까 새로운 무엇인가 나타나려고 하면 수십에서부터 수백, 많으면 수천 가지의 사전 징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징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딱 말씀하신 그게 너무 맥락이 맞는 게 사전 징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징조는 아담이었던 거죠. 근데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났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도 그렇고 그 당시 XR이라는 공간을 만드는 기술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모든 기술들이 다 성숙하지 않았던 시기에 잠깐의 뭔가 신호를 줬던 거죠. 불이 깜빡 들어왔다가 사라졌는데 그 뒤로 중간에 이제 저희가 또 열광을 했던 게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는 세컨 라이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잠깐 또 시도를 그렇죠, 보냈었던 그렇죠. 거죠. 그리고 2016년도에는 또 포켓몬고라는 걸 또 시도를 그러네요. 보냈어요. 그러니까 신호가 자주 왔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든 노력들이 그 시간에 축적이 돼 있었던 거지 하나도 다 버려지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축적의 결과들이 이제 우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융합되기 시작하고 공간 속에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기존에 없던 특이한 일들이 막 생겨나는 게 이런 시점인 것 같아요. 이 박사님하고 말을 오래 하지는 않았는데 벌써 왜 이 책을 지으셨는지에 대한 느낌이 파고 오는데 아니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자격이 충분히 되십니다. 저는 연구자로서의 이 박사님을 뵈서 이 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시지 이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전 징조로 나타나서 그것들이 이제 기업에 전파가 되고 개인들에게도 하나의 계기가 돼서 이제 부를 이루게 되는데 저는 부를 이루는 거 좋다. 이게 총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책 안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수익률 5만%. 이거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 아니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기사를 그 당시에 지금도 제가 이제 기억에 너무 남아서 그걸 이제 5만%? 그 로이터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로이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을 했던 거죠. 애플 주식을 사서 한 번도 팔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예를 들면 초창기에. 근데 갖고 있었으면 엄청난 부자가 됐을 텐데 그럼 그 사람의 수익률은 얼마였으며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할까? 라는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아주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고 그 사람의 또 실명이 거론이 되고 그 사람의 수익률을 알아봤더니 이제 5만 %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지금 사실은 그 뒤로도 이미 2배 가까이 또 올랐기 때문에 그 이후로 또 그러니까 배당금을 빼고도 남는 수익률이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인터뷰상으로는 절대 자기는 이거를 팔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그 신념을 지키셨다면은 지금 이제 뭐 10만% 얼마나 대단한 수익률 가졌을 건데 하기야 저도 아마존을 공부했던 사람으로 처음에 투자를 받을 때 그게 한 주당 17센트였었대요. 그러면 야, 그런데 그게 3번 스프릿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500, 3,600까지 올라왔으니까 와,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가 새로운 세상으로 이동을 할 때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5만 %, 10만 %, 막 제가 알기로 그때는 막 60만 %,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 투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디지털 부가 새롭게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괜히 또 이렇게 허상을 보시면 또 안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뭐 비트라는 게 없던 세상에서 비트가 0 아니면 1인 세상이잖아요. 그게 인터넷을 또 어떻게 보면은 대변하는 굉장히 쉬운 말이기도 하고 비트를 주고받는 게 결국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비트가 없던 세상에서는 생기지 않았을 만한 경제적인 기회인데 비트가 생기고 나서 30년 뒤를 딱 보니까 이건 엄청난 기회가 있었다는 건 사실인 거예요. 누군가는 분명히 망했고 뭐 상장 폐지 당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성공과 실패가 있었던 거는 누가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일어났던 패러다임과 비슷한 더 큰 변화가 비슷하게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실체가 무엇이며 과연 인터넷 혁명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투자를 했던 어떤 판단의 기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여기서도 유효한가? 바뀌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30년 동안에 돈을 번 사람들은 그냥 대중행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4가지 텍스트와 보이스와 이미지와 영상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서 가치를 만드는 서비스나 기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포화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게 지표로 다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은 기존과는 다른 접속 방식 트래픽의 종류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97%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의 비중이 3%에서 50%로 늘어나니까 여기에 그러면 이제 누군가 부가가치를 넣는다는 거고. 그 말씀이 그 얘기셨군요. 제가 책 내용에 보면 97대 3하고 50대 50을 얘기를 하셨길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쭉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웹 2.0 시대에는 플랫폼일 때는 97이 플랫포머가 가져가고 3만 고객이 혜택이 가는데 이렇게 메타버스나 디지털이나 아니면 웹 3.0 시대는 소비자들도 50대 50을 이렇게 나누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가상 온라인에서 우리가 참여해서 생활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볼륨의 양적인 부분도 있고 그 안에 퀄리티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인 부분은 어떤 공간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상호작용하면서 돈을 벌거나 경제사회 문화활동을 하는 비중이 높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과거에는 대부분의 부를 말씀하셨던 플랫폼이 한 90% 이상을 가져갔다면은 여기서는 또 다른 방식의 새로운 수익 배분 비중이 생겨나는 거죠. 특히 이제 웹3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는 오늘 이 박사님하고 저의 대화가 어떤 의미를 딱 지닌 것 같으냐면, 여기 책에 보면, 데이비스 레더맨하고 빌 게이츠하고 대화한 사진을 이렇게 딱 올려놓으셨고, 1995년에 레더맨이 뭐라고 물었냐면, 인터넷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질문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쭙는 거죠. 이제 최지용 교수가 이상한 박사님한테 아니 웹 3.0나 이 메타버스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게 또 한 3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뭐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영상이기도 하고 또 자주 보는 영상이기도 해요. 왜냐면 거기서 제가 굉장히 많은 영감을 또 받기도 하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빌 게이츠가 굉장히 조롱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리고 레터맨이 굉장히 재치있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터맨이 빌 게이츠한테 인터넷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근데 빌 게이츠가 인터넷은 정말 대단한 건데 예를 들면은 너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고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게시판을 만들어서 뭔가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이해가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디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메일을 우리가 주고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내가 뭔가 저장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 녹음기를 쓰면 되지 않냐. 뭐 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데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살아온 관성이거든요. 왜 그게 왜 필요하지?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커뮤니티를 만든다 사람들이. 그 얘기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련의 얘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중요한 키워드들이 전부 다 그때 나왔거든요. 95년도에. 95년. 근데 사람들한테는 그 모든 말들이 헷갈리는 말들이잖아요. 개념이 없으니까. 대중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말이고 게시판, 메모리, 커뮤니티 뭐 이런 말들은 사실은 어려운 말들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그 맥락들이 진화된 방향들이 딱 나오는 게 어떻게 보냐면은 그 당시에는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게 이제 홈페이지를 만든다. 웹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2D 기반의 텍스트와 보이스와 이미지 영상화되어 있는 웹사이트가 지금 한 25개 정도 있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30년 동안에.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이 2D 공간을 넘어서 3D라는 공간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만들고 있고 개인들이 만들고 있고 공간을 만들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메일 아이디를 다 만들어서 지금 아이디 없으신 분들이 없는데 그렇죠. 뭐 여러 개를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최근에 보니까 이제 자꾸 누군가 아바타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공간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아바타들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어떤 특이점 중에 하나고 우리가 메모리라는 거에서다 뭔가를 저장을 한다고 빌 게이츠 그때 얘기했는데 그 맥락을 지금 가져오면 저장 공간이잖아요. 메모리는. 근데 우리는 과거에 그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막 했고 공유를 했고 언제 어디서든 그걸 봤는데 이제는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에서는 내가 여기서 뭔가를 저장을 했을 때 심지어는 나의 디지털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대중들한테는 너무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내가 소유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그렇죠. 커뮤니티가 빌 게이츠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진화된 커뮤니티가 다오라고 하는 형태로 또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맥락들이 그리고 이런 변화들에서 지금 같이 생겨나는 일들, 특이한 직업이 생기고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고 그런데 특이점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저도 가끔은 이렇게 헷갈리는 것이 과거에 인터넷 이전의 시대였다가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산업이 무지막지하게 커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날 때쯤 되니까 또 모바일이 들어와서 몇 배의, 몇십 배의 또 시장을 만들어내고 모바일이 끝날 정도 되니까 또 이제 메타버스나 웹 3.0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박사님 말씀처럼 계속 그런 조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도 과거에서부터 훈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념들이 막 나오니까 막 혼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웹 2.0이니 웹 3.0이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웹 3.0에 대한 정의를 각자가 다 다르긴 한데 이 박사님께서는 웹 3.0이라고 하는 지금 2.0하고 대비되는 그런 걸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세요? 메타버스랑 사실 같이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있던 인터넷과 웹 2.0이 우리를 이끌어왔던 세상이었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를 넥스트 버전 오브 더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거기에 지금 웹3라는 용어까지 같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전에 인터넷과 웹 2.0에서 나왔던 논의를 보면은
인터넷이라는 게 먼저 처음에 생기거든요. 69년도에. 이거 용어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인터넷이라는 세계를 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의 어떻게 보면 총체 같은 거예요. FTP라는 거는 파일을 주고받는 약속인 거고, 우리가 로그인할 때, 채팅을 할 때, 네트워킹 신호를 주고받을 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그 프로토콜들의 집합체가 약속을 지켜가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고, 그것 통해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HTTP라는, 근데 그게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이 웹페이지를 갔다가 이 웹페이지를 갔더니 좋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가장 많이 쓰게 되고 접하게 되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웹 2.0이라는 표현을 그때 썼던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라는 건 커다란 하나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움직이는 어떤 규칙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규칙들이 있는데 그게 웹 2.0이었던 HTTP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현실로 비교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일로 이제 와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현실 세계에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저는 신호를 지켜야 되고 버스를 탈 때 앞문으로 탔다가 뒷문으로 내린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수많은 프로토콜들의 집합이거든요. 보행자들이 다니는 길도 정해져 있고. 근데 그런 모습처럼 이 인터넷이라는 세상도 그리고 이 메타버스라는 세상도 이어지는 세상인데, 근데 기존에 없던 프로토콜이 조금 진화된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신호등을 건널 때 기다리고 있다가 파란불이 돼야지 건너기로 약속을 했어요. 현실에서.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차도 안 오는데 내가 왜 여기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럼 내가 이 버튼을 누르고 파란색을 바꾼 다음에 건너면 되지 않을까? 차들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프로토콜이 진화돼 가고 있는데 웹 2.0 안에서도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살던 프로토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안에 보니까 우리 조금 더 진화된 프로토콜이 등장을 이 위에 얹혀지게 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저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흔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웹3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이 개인들 간에 좀 더 신뢰하게 만들고 내가 어떤 디지털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의 개념도 줄 수 있다는 진화된 프로토콜이 들어온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것처럼.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는데 농경사회를 살다가 자동차가 없었는데 자동차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프로토콜이 들어와야 돼요, 사회적으로. 그렇죠. 신호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길드 만들어야 되고, 도로에 그렇죠. 길드 규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수많은 프로토콜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지금도 이 프로토콜은 진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특이한 현상들이 이래서 생기는 거죠. 이제는 내가 이 신호등을 이렇게 가도 되는구나. 심지어는 내가 신호등에 등장을 했을 때 지능을 가진 신호 체계면은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이제 방송으로 지금 건너가셔도 된다라고 그냥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게 현실 세계도 그렇지만은 인류가 제가 생각하는 모든 기술들이 다 부작용이 결국엔 나오긴 하지만은 진화돼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요.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처럼 이 가상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이 가상세계가 이제 그런 기술들이 점점 모이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된 거죠. 지난번에 SK 김지현 부사장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지금 보면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돈 잔치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뭐 NFT 일어나고 코인 일어나고 이래서 이렇게 부작용들이 생기고 나니까 식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이제 웹3라는 것이 나오면서 새로운 개념으로 이렇게 마치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다 같은 것 같은데 웹3의 정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김 부사장님 얘기는 그죠. 그런 도구들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면 웹3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분산과 부의 재분배와 형평과 자유와 이런 것들이 철학으로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수단인데 수단이 강조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웹3가 혹시 이런 부작용에 대한 포장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얼뜻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또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서 지금 저는 그래서 웹3에 대한 등장이 과연 이 시점에서 괜찮은 건지에 대한 부분도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인터넷 혁명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대의 정점에 있었던 그러니까 딱 흔히 말하는 IT 버블의 그 시점에서 그때를 전후로 굉장히 카드 말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광고를 보면 돈을 준단다. 뭐 광고 보면 전화를 해줄 수 있게 한다더라. 이건 굉장히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혁신적인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폭발적인 기대가 올라가다가 이제 하나둘씩 그 실체라는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마치 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기업들이 그 광고비를 충분히 지출을 해야지 그게 감당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모델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흔히 말하는 기대의 정점에서는
그런 용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대중들이 보기에 아 이거 정말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예를 들면 뭐 운동하면 돈을 준단다, 게임하면 돈을 준단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혹하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왜냐면은 그때 인터넷을 보면은 돈을 준단다가 결국에 그 모델은 실패했지만 변형된 모델이 저는 네이버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돈을 제가 받지 못했지만 저는 정보를 얻었거든요. 그 모델이 변형된 거죠. 이게 한계를 맞이하게 되고 그 한계를 맞이하게 되니까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변형되고 바뀌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인터넷 광고 모델 양면시장이라는 모델도 더 주목받기 시작하게 된 거고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박사님 말씀이나 취지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과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웹3라고 하는 세상이 또 나타났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철학들이 나타난 거죠. 사실은 부작용과 작용에 대한 이 서로의 리액션과 액션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납니다. 옛날에 골드뱅크 모델. 골드뱅크 모델이 그 이후에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회사들이 나와서 오늘날까지 지탱하게 된 밑바탕이 그 모델 자체를 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대부분 그때 이제 광고를 후원했던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었는데 예를 들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중소기업들은 광고비를 많이 지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뭐 대기업이 탄탄하게 오랫동안 지원을 했었으면 오히려 가능했었을 모델이기도 하지만은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 지속하지가 않았던 건데 기대감만으로 그렇게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건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비즈니스 모델에 반영이 되고 변형되고 그런 기간이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옥석에 가려지던 시간이잖아요. 진짜 돈을 벌 것인가, 진짜 고객들에게 정말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시기가 이제 가려지는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근에 2년 동안에 엄청나게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정말 그렇죠. 스치기만 해도 막 오른다고 하고 다 그랬던 시기였는데 이게 팬데믹과 함께 같이 온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엄청난 가속이 왔죠.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상 공간의 의미가 중요해졌고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니까 이 돈을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유망하다더라 하니까 이제 또 엄청나게 또 돈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이제 가속이 사실은 됐죠. 그러면 사실은 이 박사님께서 주장하시는 디지털 부의 미래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총론보다 강론이 더 궁금합니다. 도대체 언제 옵니까? 이런 얘기를 꼭 독자들께서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렇죠. 아니 곤란하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기록에 남긴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들은 그런 게 있는데 시점으로 따지면은 조금 더 체감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책안에서 썼던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그 가속의 구간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다가 다시 유동성이 또 꺼지고 코로나도 풀리고 이런 감속의 구간이 생겼는데 저는 다시 가속의 구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구간에서의 판단이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감석의 구간에 투자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이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고객들에게 진짜 가치를 줄 수 있는 기업들만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이 힘든 와중에 투자를 받는 곳이 사실 그런 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후에 메타버스와 웹3의 또 다른 이제 가속의 구간 중에 하나가 생각이 드는 거는 애플이라는 큰 이제 대기업들이 여기 시장에 어떻게 플레이를 해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점점 더 가시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기를 1년 내지 뭐 2년 안에 다 내놓겠다라고 그리고 뭐 이사회에서도 뭐 보고가 됐다. 이 생태계를 이끌어 나갈 때 굉장히 이제 대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한데 저는 그런 이제 흔적들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국내 흔히 말하는 3대 장애라고 하는 전자 분야 1등은 삼성전자, 뭐 자동차 분야 1등은 현대자동차, 그리고 인터넷 관련돼서는 1위가 네이버. 이 세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본격적인 전략들을 발표를 한다는 거죠. 네이버가 뭐 이미 아크버스와 그리고 웹3 관련된 서비스들과 제페토 같은 경우들은 다 이제 진행을 해온 부분들이 있고 현대차도 작년 이제 CS부터 계속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 개념인데 메타모빌리티 개념이 있고 삼성도 이제 작년부터 계속 메타버스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발표하고 이번에 또 이제 퀄컴이나 협력하는 이런 방안들이 나오는 게 공간 컴퓨팅이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또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움직였을 때 움직이는 이제 생태계 구도가 돈을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관련된 협력 기업들을 찾아야 되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생태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펼쳐나가야 되는 시기들이 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메타버스는 좀 특이한 게 고객들도 원하는 것 같고 기업들도 원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터지는 법물이 없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딱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터지게 되면 엄청난 규모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엔 기업들이 드라이브 했고 이제는 고객들이 드라이브를 하다가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는 시장이 이 메타버스 시장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고 고객들도 뭔가 이렇게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예. 지금은 이제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몇 년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 시기가 이제 3년쯤 되면은 본격적으로 굉장히 많은 웨어러블 기기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3년 이내에 연쇄 반응들이 일어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시대 때 그런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예. 애플이 기기를 냈더니 하이엔드 제품이 좋은 게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경제사들이 다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고 예. 중국산 제품들이 또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가 쭉 이제 라인업별로 정리가 되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고급과 뭐 예. 하이엔드가 다 균형을 갖추게 되는 모델 형성했던 기업들이 있어서 애플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흔히 말하는 주력 단말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메타의 단말기 지금 하나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기기들과 뭐 중국들의 대응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거기에 이제 애플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삼성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이미 또 제가 알기로는 준비도 하고 있는 상황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은 그런 시기가 한 3년쯤 지나고 나면은 그런 포트폴리오가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아니 저는 기간을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일부러 말을 돌려서 드린 건데 기간을 3년이라고 딱 하시니까 제가 이게 딱 드리는 얘기가 그런 거죠. 뭐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라고. 3년 뒤에 한 번 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3년 뒤에 한 번 더 나오시는 걸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규모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망치를 보면은 이미 2018년도쯤에 예. 그 PwC가 그 당시에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시장을 2030년까지 한 1,700조 원으로 봤거든요. 와, 그게 2018년 전망 발표치예요. 이게. 예. 근데 이게 최근에 오늘부터 해서 과거로 지금 한 1년 정도쯤만 딱 시계를 돌리면은 그 중간에 있는 보고서들을 보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시티, 맥킨지 우리가 알고 있는 탑티어 컨설팅 모두 포함해서 그 중에서 가장 맥스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1경원 얘기하고 있고 시티 같은 경우에는 1경 한 7천조쯤 얘기하고 있거든요. 야. 그러면 2018년도에 발표했던 그 전망치가 1,700조인데 2030년까지 그 사이에 지금 10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10배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2018년도에는 그 마켓을 PwC는 철저하게 가상현실, 증강현실로만 국한을 했던 것 같아요. 전망치 안에 있는 분석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근데 지금 발표되어 있는 1경 7천조, 1경 이런 숫자들 안에 보면은 그 안에 블록체인도 들어가 있고요. 인공지능이나 관련된 요소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장을 단일한 하나의 기술, 과거로 따지면 XR이라는 기술의 전망치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이제 XR과 블록체인과 AI와 이렇게 결합된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웹 3.0 세계에 있는 시장들을 합쳤더니 그 정도 되라. 사실은 일경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도 모르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일경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9,999조 원 플러스 1조 원. 그러면 일경입니다. 일부러 일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엄청난, 과거에 우리가 1조 달러 기업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바일이 들어오면서 애플, 구글, 메타 뭐 해가지고 1조 달러 기업이죠. 이렇게 막 10여 개씩 막 생기는 일이 벌어졌는데 웹 3.0의 시대가 딱 되면 지금 말씀하신 뭐 일경이 아주 우스운 진짜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저희한테 또 다른 이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대비를 해야죠.